네, 한경국립대학교 이승만 교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츠 윤리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는 처음에 이 스포츠 지도사, 체육 지도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반복될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그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의 깊이가 깊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은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공부할 내용이 많고 조금 어렵다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시험을 봐도 뭐 쉬운 문제는 쉽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상당히 풀기가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뭐 그거는 뭐 스포츠 윤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동일한 현상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스포츠 윤리를 선택을 했을 때는 뭐 이제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상 이런 것들을 조금 스포츠 현장과 연결시켜 가지고 공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스포츠 윤리 과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는 총 8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윤리, 경쟁과 페어플레이, 스포츠와 불평등, 스포츠에서 환경과 동물 윤리, 스포츠와 폭력,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스포츠와 인권, 스포츠 조직과 윤리입니다. 그중 1단원인 스포츠 윤리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3년 동안에 35%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단원이 가장 적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3.4% 출제가 되었네요. 자, 1단원은 윤리학과 관련된 개념과 이론을 스포츠에 적용한 내용을 담고 있고 스포츠 윤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단원이 스포츠 윤리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해당 단원을 충실하게 학습한 후에 2에서 8단원까지는 1단원의 내용을 기반으로 스포츠 상황에 적용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포츠 윤리 과목 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점점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문항의 난이도가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였는데 출제위원들이 다른 과목과의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더 강화되어서 아마도 점점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을 스포츠 상황과 연계해서 잘 이해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과목인 만큼 포기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학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가장 첫 번째 단어는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 선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세 가지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와 그것을 자각하여 실천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윤리는 집단 안에서 조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도덕이 윤리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윤리는 도덕 안에 속한 조금 작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욱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은 개인이 지니는 도덕적 강조점으로 긍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도덕적 실천의 기본이 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도덕과 윤리, 선 구분해 가지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덕의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았는데요. 이 개념에 따라서 이 도덕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사상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루소와 윈, 콜버그, 듀케임, 베닛, 레스 이렇게 크게 여섯 명의 학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루소를 먼저 살펴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성평등, 동료의 공동체에서의 협력과 책임을 지는 습관을 길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위는 스포츠 경기 전통을 이해하고 규칙 준수 등의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덕성 발달 단계를 주장했던 콜버그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도덕적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뒤르케임은 도덕교육은 어린 시기에 주입된 도덕적 권위에 대한 존중감에서 스스로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과 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며 도덕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뒤르케임 같은 경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지도를 하고 그 지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으로서 도덕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베닛은 인지적 추론과 정의적 가치 명료화 등은 도덕성 함양에 실제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고전과 인문학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인격 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강제적인 인지적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도덕 교육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다양한 고전을 읽으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도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슨은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에 대한 논리적 추론과 가치 명료화 등을 통해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길러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보조단에 있는 레스트의 4가지 도덕성 구성 요소가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도덕적 민감성이나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스포츠 상황에서 이런 4가지 요소 모두가 상호작용을 해야 도덕적 행동이 발현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요소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는 아까 잠깐 이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집단 안에서 조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 윤리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 지켜야 하는 윤리, 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건 개인이 지켜야 되는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사회 윤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개인의 심정과 양심 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라든지 제도, 정책 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회 구조나 질서 체계의 도덕성을 문제라고 보는 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속한 어떤 집단이라든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회 윤리에 덧붙여서 니부어가 얘기했던 사회 윤리를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은 니부어는 독일의 철학자로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집단의 도덕과 행동은 개인의 도덕과 행동보다 눈에 띄게 도덕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모였을 경우에는 어떤 집단을 이루었을 때는 그 도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회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개인이 지니는 도덕적 강조점으로서 긍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도덕적 실천의 기본이 되는 가치라고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그 일반적 선과 도덕적 선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반적 선의 경우에는 도덕적 평가와는 무관하게 사물과 현상을 묘사하거나 서술할 때 쓰인다. 이때 쓰이는 조음은 선악의 개념과는 무관하다. 여기 사례로 나온 것처럼 좋은 패스, 좋은 파울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파울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경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뭐 경기 흐름을 끊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좋은 파울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뭐 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냥 어떤 그 선악의 개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일반적인 선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도덕적 선은 특정한 사람의 요구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본성이 어떤 기준이나 관심 혹은 필요를 충족시키는 특성을 가질 때 이런 그 도덕적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적 그 자체로서 추구할 만한 선이 곧 도덕적 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재적 선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선과 도덕적 선을 잘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판단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로서 실제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진위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치를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이 체육관에는 4개의 코트가 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기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치 판단은 옳고 그름 혹은 바람직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 등 가치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어떤 기준이나 표준 혹은 규범에 따르는 것을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체육관에는 4개의 코트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냈을 때는 그것은 바로 가치 판단,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가치 판단과 관련해 가지고 셸러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가치 서열 기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시험에 뭐 매우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지속성, 분할, 향유 가능성, 근거성, 만족의 깊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지속성은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가치, 무시간적인 가치일수록 가치가 이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쾌락이나 재화보다는 정신적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간대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과 아니면은 책을 읽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가치 서열이 어떠한가를 볼 때는 아무래도 친구들과 그 짧은 시간 동안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재미있겠지만 가치 서열로 봤을 때는 책을 읽어서 자신의 마음의 양식을 쌓고 어떤 그 지식의 층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은 도핑으로 메달을 획득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서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분할 향유 가능성입니다. 가치 보유자의 증감에 따라서 가치 성격의 변화가 없는 가치일수록 높다. 한정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는 그 물건을 나누어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치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예시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많은 팀이 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상위 팀이 상금을 독점하는 것보다 가치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그 재화를 통해서 그 가치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할 향유 가능성입니다. 다음으로 근거성입니다. 자, 기초가 되는 가치가 그 기초에 의해 성립되는 가치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것보다 올림픽 정신을 토대로 세계적인 선수들과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우에도 사실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림픽에 나가서 이렇게 그 메달을 따는 것 자체 그리고 경기에 우리나라 그 태극마크를 달고 다른 나라 선수들과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신성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병역 면제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두는 뭐 인터뷰 장면이라든지 경기 끝난 후에 세레모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막 되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근거성과 관련된 어떤 심리적 기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족의 깊이입니다. 가치 실현의 만족도가 깊을수록 더 높은 가치이다. 만족은 충족의 내면적 체험이며 가치의 깊이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서 패배하는 것이 속임수를 쓰고 승리하여 메달을 획득하는 것보다 가치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프를 칠 때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투볼 플레이를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한타 두 타를 더 벌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타 두 타 더 잃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양심껏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덕 원리의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덕 원리의 검토도 시험 문제 출제하기 아주 용이한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종종 이렇게 출제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덕 원리의 검토는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몇 가지의 도덕 원리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다. 도덕 원리에 합당한지를 검토하는 방법은 아래의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섭 검토, 두 번째로 보편화 결과의 검토, 세 번째 반증 사례의 검토, 마지막으로 역할 교환의 검토입니다. 포섭 검토는 보다 포괄적인 원리에 포섭시키는 검토를 이야기하고요. 사례를 보면은 상대 선수에게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 선수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에 포섭된다라는 원리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편화 결과의 검토는 모든 사람이 행하였을 때를 가정한 결과의 검토로서 나 혼자의 의도적 파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모든 선수가 의도적인 파울을 한다면 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기각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보편화 결과의 검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증 사례의 검토는 반증 사례를 통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모든 경기 지연은 나쁘다는 부상당한 상대 선수의 치료를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킨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 교환의 검토는 상대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검토인데요. 부상당한 선수를 무시하고 경기를 진행한다는 자신이 부상당한 경우를 가정하면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도덕 원리의 검토 역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방식이 뭐 좀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뭐 아마 그 보기에다가 스포츠 상황을 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스포츠 상황을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가장 알맞은 그 상황과 가장 적합한 도덕 원리 검토는 어떤 것인가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형식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 스포츠 윤리의 이해입니다. 자, 일반 윤리와 스포츠 윤리를 구분을 해보면은 뭐 일반 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윤리를 이야기하겠지만 스포츠 윤리의 경우에는 그런 일반 윤리의 여러 가지 가치 아래에 스포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윤리를 우리는 스포츠 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윤리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보면은 스포츠인의 도덕적 자율성을 함양시키고 스포츠에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윤리적인 쟁점들을 미리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포츠 윤리의 목적과 필요성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와 스포츠인의 윤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옳으며 어떤 목적이 좋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원리를 제시하는 것에 주목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스포츠인의 윤리는 스포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품성에 주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윤리 이론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윤리 이론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문제야 뭐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겠지만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틀리면 됩니다. 틀리면 되고요. 쉽게 나온 것에 실수를 하지 말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중간 수준에 있는 문제들을 맞춰서 우리는 70점에서 80점 이상만 맞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윤리 이론도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기본적인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윤리 이론을 잘 이렇게 학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 윤리 이론은 가장 먼저 결과론적 윤리체계, 목적론적 윤리체계 있죠. 요것과 그리고 의무론적 윤리체계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결과론적 윤리체계는 도덕적 강조점을 행위 그 자체보다 행위의 결과에 두는 것,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반대로 의무론적 윤리체계에서는 본질이 중요하다, 행위의 본질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론적 윤리체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위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공리주의자들이 대표적인 이런 그 결과론적 윤리체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행위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으로 대표되는 양적 공리주의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포인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질적 공리주의자는 밀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해서 같은 공리주의자이지만 이런 그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의무론적 윤리체계는 결과론적 윤리체계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의무론적 윤리체계에서는 행위의 본질을 강조하며 어떤 행위를 옳거나 그런 것으로 만드는 기준이 행위에 대한 결과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행위가 도덕 규칙에 따르느냐 혹은 위반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로서 이제 칸트가 있겠는데요. 칸트는 그 시간관념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고 삶에 대한 기준 준거가 되게 명확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칸트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것은 도덕적 명령입니다. 바로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정언 명령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지 않는 명령, 운동선수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해라. 이런 것들이 바로 정언 명령입니다. 가언 명령은 정언 명령과는 다르게 조건이 붙는 명령입니다. 네가 만약에 승리를 원한다면 열심히 훈련하라. 이것이 바로 가언 명령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덕론적 윤리체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땅히 되어야 할 인간 또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덕들을 지녀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에서 사람의 덕성 판단을 중시하고 도덕적 행동은 행위자의 덕에 의해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배려윤리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려는 단순히 타인의 기분에 살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공감과 관심, 애정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확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도덕적 상황의 특수성과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의해 행위를 평가하는 지배적인 윤리 담론에 대한 반감은 배려 윤리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덕론적 윤리 체계와 배려 윤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을 미리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동양 사상과 윤리 체계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서양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동양 사상에서는 유교와 불교, 도교인데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는 사실 시험 문제 나올 것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나와도 굉장히 쉽죠. 뭐 불국토 사상이라든지 팔정도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불교의 윤리 체계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유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두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공자와 맹자겠죠. 그 두 명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공자는 실천 가능한 윤리의 발현을 위해서 덕의 10가지 요인을 강조했습니다. 그 10가지 요인이 인의, 효우, 충신, 관, 서, 공, 경 이렇게 10가지입니다. 뭐 그것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입니다. 인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억제해야지 이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으로서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적 신체 활동인 스포츠에서도 이는 관계의 윤리로 작용을 한다라고 공자의 이 사상을 스포츠 상황에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자는 그 중에서도 인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정명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명은 뭐뭐답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서 사회 구성원 모든 행위가 그 이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를 정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면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과 역할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도덕적 명령입니다. 곧 스포츠인을 스포츠인답게 만드는 정명은 곧 스포츠맨십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맹자입니다. 윤리적 상황이 터득된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신체적 행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인의 예지를 강조하고 성선설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해서 성선설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맹자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요 앞에서 얘기했던 인의 예지 그리고 성선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맹자의 4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2023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올해 출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 측은지심은 인에서 우러나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즉 공경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호지심은 의에서 우러나오는 부끄러워하는 마음, 즉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은 남을 공경하고 사양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각각에 해당되는 뭐 이름만 봐도 그 내용이 유추가 될 수 있겠지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운동 상황을 주어지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맹자의 4단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도교입니다. 도교는 유교와는 다르게 일체의 인위적인 것을 좀 배제하고 배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상선약수와 같이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또는 뭐 무라일체, 자연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노자는 이제 무의자연이라고 해서 무언가 얽매이거나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형태로서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일체의 뭐 대단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자연과 굉장히 융합하는 모습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겸양은 스스로를 낮추고 동료나 타인에게 양보와 겸손의 예의를 갖춤으로써 흐르는 물처럼 상선약수죠. 자연스럽게 물길을 내고 그렇게 흘러 큰 강이나 바다를 이루듯이 개인의 내재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부터도 그렇고 이런 겸양의 미덕을 조금 잘 이렇게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경쟁화된 그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어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좀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자는 도를 천지 만물의 근본 원리라고 여기고 어떤 목적을 요구하거나 사유하지 않는 무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윤리사상으로 바라본 스포츠 윤리는 외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승패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경기 결과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에 있는 진실한 도덕성 발현을 강조하는 것, 나의 어떤 그 참가에 대한 그 진실한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1장인 스포츠와 윤리를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2장 경쟁과 페어플레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